네, 이번에는 전직 수도방위 사령관 역임하셨던 김도균 전 사령관 연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균입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싶은데 속초에 계셔가지고 계속 못 모시고 있습니다. 전화로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서울 오실 때 저희가 꼭 예. 스튜디오에서 모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그 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대체로 보면 육사가 핵심입니다. 12.12 군사 반란 때, 5.17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육사가 중심이 좀 되고 있어요. 김용현 38기, 노상원 41기, 문상호 50기, 뭐 이렇게 쭉쭉쭉쭉 그 52기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 중소령급까지, 중령 소령급까지 이제 쫙 연계가 되는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12.3 친위 구테타가 이제 발생한 지 벌써 20여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도 네.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수사나 체포가 네.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선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안보실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합참 등에서 근무하면서 계엄 동조 세력으로 움직인 이 인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좀 더 지금 빨라져야 되는데 이게 증거 인멸 우려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지금 이 인원들에 대한 직무 배제나 수사 문제가 좀 빨리 진행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수사가 너무 더뎌서 그리고 특히 이 수사를 맡고 있는 주체가 검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노상원 말고 새로운 이름이 또 나왔으니 그 사람은 바로 저 누굽니까? 강호필. 강호필 그 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입니다. 지작사령관. 예. 이 강호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강호필 지금 이 현 지작사령관은 네. 그 신원식, 김용현, 네. 이들과 근무연을 꾸준히 맺어왔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 인원이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작전 합참에서 작전 본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진급을 해서 합참 차장을 하면서 북풍과 관련된 부분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김용현이 최초에 이 비상계엄을 구상할 때 아마 북풍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것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북측을 자극해서 남북 간의 그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 충돌을 그 유발시키고 그걸 빌미로 그 비상계엄과 연계시키는 아마 그 시나리오였을 텐데 그때 그 우리 측에서 행한 조치들을 보면 예를 들면 서해 그 해역에서의 그 해상 사격 훈련을 강화시킨다거나 또는 그 무인기를 평양에 수차례 그 침투시킨다거나 또는 원점 타격과 관련된 부분 즉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그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것은 북풍에서부터 그 시작해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때 아마 가장 직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 현재 지작사령관으로 보직된 강호필 장군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호필 장군과 관련된 북풍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 조사가 지금 굉장히 그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 총선 그 얼마 전부터 국방장관, 국정원장을 불러가지고 조만간 내가 계엄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군 관계자들이 이제 삼청동 안가로 이제 자주 불려갔었다라는 얘기고 도대체 몇 차례 이제 뭐 이게 민주당에서 파악한 거는 뭐 최소 10여 차례 이상의 모임이 있었다.
있었던 걸로 보인다. 안가 회동이. 예,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 강호필 장군도 불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매우 보시는 높죠. 거죠. 예. 그러면 그 사실 북풍이 시작된 그 시작점이 8월, 7월 요 얼음에 그러니까 예. 평양의 무인기 근데 그 무인기가 뭐 북한의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그게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민간의 수준으로는 불가하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강호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부터 연평도 자주포 사격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북풍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 그 강호필 장군이 네. 그 지작사령관, 현 지작사령관까지 연결되는 보직들을 보면 네. 기본적으로 합참의 작전본부장, 예. 그리고 바로 진급해서 합참 차장, 네. 그리고 접경 지역 일대의 모든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지작사령관. 이 보직의 연계선상을 볼 때, 네. 그 윤석열, 김용현이가 기획하려고 했던 북풍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그 참모 역할을 그 수행하는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 안보실장 하고 있는 신원식이나 김용현들과 또 밀접하게 근무연을 맺어서 그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북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신원식과 김용현은 조금 파벌이 다르다 군대에서. 그래서 뭐 용연파, 충안파 뭐 이렇게 구분을 좀 하기도 하던데 강호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라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신원식, 김용현과 관련해서 뭐 말하기 좋아서 이렇게 뭐 국방파, 충안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사실은 본질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특히 내란 속의 윤석열의 이 판단에 아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윤석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그 국면을 동조했다는 것은 뭐 같은 부류다. 이건 뭐 라인이고 뭐고 이런 문제로 이렇게 그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청와대 안보실에 있는 그 주요 그 관계자들, NSC 2차장, 국방비서관 다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고 다 계엄과 관련된 그 활동에 식별이 지금 다 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신원식, 그 다음에 그 NSC 차장, 국방비서관 이게 그 청와대 안보실의 대표적인 그 3인방인데 이 계엄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그 관계가 안 돼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인원들이 그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말 적확하게 그 사령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 평범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의당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사범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은 전원 조치하고 그리고 나서 좀 새롭게 수사를 해서 그럼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3주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러다가 또 반란을 도모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와 걱정, 탄식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쏟아지죠. 국방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정책기획차장, 현역 장군이 민간인 노상원의 그 소집 지시에 따라서 그 계엄의 본거지,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과 관련된 인원들이 지금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부 김용현이 직접 그 지휘 통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자, 이
국방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그 조사나 수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임무를 그 시키는 부분도 이게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와 있는 이기감 여단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기감 여단이 어떤 부대입니까? 만약에 적이 6.25 때처럼 전차를 앞서서 밀고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일본 축선상에 우리의 강력한 기갑여단을 배치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이 지휘관이 그 지휘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이런 계엄 동조자의 역할을 그 했다는 것은 도저히 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이런 인원들에 대한 그 빠른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더 우려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다 앉아서 증거인멸하고 있고 경우 여차하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도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그 문상호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요 앞전에 막 사령관하고 그 정보사 그 하극상 사건이 있었죠. 하극상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하극상 사건에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정보 사령부 안에서 블랙 요원들이 다 신원이 누출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의 참극이다. 정보사 최대의 참극이다. 그 핵심 당사자가 문상호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시에 문상호를 경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당연히 경질했어야죠. 근데 경질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괴담에 문상호가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김용현 이 국방장관이라는 이 김용현이라는 자가 정말 그 국민들 또 우리 장병들로부터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그런 정보사 내부에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때 그 관련자들을 경질하거나 직무에서 배제시켜서 새롭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그 인원들을 이용해서 이 계엄의 그 가장 직접적인 주동자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과거에 김용현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2-3시간 동안 배회하고 유유히 북한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적의 무인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경호차장이었던 김용현은 그때 경질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때 당연히 경질을 하라고 저도 목소리를 낸 바 있고, 근데 그 시기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경질하지 않으니까 그 인원이 되살아나서 이렇게 정말 반헌법적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문상호 사령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정보사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을 때 경질하고 조치하고 조직을 재정비했다면 이 정보사가 아마 이 계엄의 중심에 있는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때 1952년에 터졌던 금정산 사건처럼 그때 막 범죄자들 풀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 계엄에도 성범죄자인 노상원 징역 1년 6월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범죄자. 그다음에 이제 문상호 사령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질 대상. 김용현 장관도 사실상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반국가 세력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이 이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 HID, 우리가 속칭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 HID, 북파공작원, 대한민국의 인간 정보 자산 중에 가장 훈련되고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될 이 HID 요원들을 계엄에 자신들의 그 얄팍한 정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계엄군에 투입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네. 그 수방사 그 영내에 있는 전시 또는 위기시의 국가 군사의 네. 전쟁 지휘본부로 활용해야 될 예. 정말 그 비밀스럽게 관리해야 될 전시 지휘소인 비환 빵카에 네. 주요 지휘자들을 감금하는 장소로 쓰겠다고 결정하는 이런 자들이 네. 세상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네. 본인들의 그 계엄 성공을 위해서 끌어들이고 그런 요소들을 그 생각했다는 게 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MBC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노상원이 문상호 통해서 지시하기를 HID 그 40명 빠릿빠릿한 40명을 모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부여된 임무도 너무 끔찍한 건데요. 그 선관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선관위 그 과장급 실무자들 30명을 명단을 주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두건을 씌워가지고 B1 벙커로 끌고 가라. 근데 너무 생각만 해도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건지 어떻게 납치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HID 부대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고 뭐 명령이 떨어지면 하는 거죠. 우리 HID 일명 네. HID 공작원들은 아마 우리 전군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훈련하고 가장 용맹스럽게 아마 길러진 뭐 전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역들도 이 인원들이 어떤 동선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부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현역들도 잘 모릅니다. 저도 현역 장성 출신이지만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HID 아니면 이런 부대, 그럼요. 이거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한 부대이지 자기들의 정략적 이익 그리고 이 대국민 이런 체포 구금 이런 활동으로 만들어진 부대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부대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 험악한 범죄 행위에 투입했다는 것은 아마 어떤 국민도 용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HID 부대에서 그야말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으로 이게 멈춰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이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범들의 판단으로 실행이 정작 됐더라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그냥 암담한 자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게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고 위장해서 우리 장병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뿌려서 이 갈등을 유발했다면 아마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태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아마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령관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은 문건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도 작전 계획 문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현천 문건이 2016년에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과거 45년 전 12.12 사태 때도 12.12 사태의 핵심 주동 세력이 보안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2.3 키니 구테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보안사의 후신인 방첩사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김용현과 방첩사령관 여인영과의 고단계에서
아마 그 작전 계획과 관련된 유사한 네. 기획 문서들이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예. 계엄 문건이 만들어졌듯이 네. 그 충분히 아마 그런 문서들이 예. 만들어져서 그 소수의 그 정보 공유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계엄군으로 투입된 그 작전 부대들이 예.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거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그 계엄 상황을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의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국회나 이런 곳에 현장에 투입한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병들이 대다수가 예.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과 네네. 또 이천에서 출발한 특전사 병력을 실은 헬기가 네. 수도권으로 진입할 때 수방사의 그 실무 담당관들이 예. 최초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의 수도권 진입을 거부하고 예. 리젝트한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아마 보안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 부분 네. 그 정보를 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실행 부대의 작전 실행 계획은 네. 아마 이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사령관님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예. 정보사 그때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그 내란 당시에 판교 정보사에 그 방정환 전작권 전환 TF장도 갔었잖아요. 있었죠. 정책기획 차장.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전작권 전환 TF장이 왜 동원됐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보직 명칭이 전작권 전환 TF장이고 예. 그 기실 정책기획 차장이라고 해서 그 김용현의 예. 측근이면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군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인원이 예.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네네. 아마 그 김용현의 지침도 전달하고 또 현장에 있는 사항들을 네. 김용현에게 이렇게 직보하고 네. 아마 하는 그런 역할들을 예. 이 방 차장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즉각 그 김용현과 네. 그 정보사의 그 현장 상황이 네. 그 이렇게 그 연결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아마 그 역할을 현장에서 일종의 매개고리 역할. 그렇게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계엄이 일단은 그 이제 과거의 보안사 그러니까 지금 방첩사가 핵심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보사가 핵심이었을까요? 지금 보면 내란숙의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강호필,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노상원, 문상호 이렇게 좀 내려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뭐 지금 보면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핵심 이게 수뇌부에 해당하는 왜냐하면 김종대 전 의원은 비밀 지휘부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수뇌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하고 네. 그 계엄군을 운영한 모양을 보면 네. 대표적으로 12월 3일, 12월 4일 새벽까지 이들이 달성하려고 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현장에서 끌어내고 네. 체포, 구금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계속 그 관심을 가졌던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 선관위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 등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사항들을 그 자료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그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역할.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주기 위해서 국회 등 이런 현장에는 기존에 그 본인이 꾸준히 관리해왔던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을 통해서 계엄군을 국회 현장으로 투입한 거고 그 다음에 노상원을 통해서 그 정보사령부 그 다음에 구삼회 방정환 등 요 인원들을 가지고
선관위와 관련된 작업을 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트랙을 예. 함께 쓴 거죠. 투 트랙. 그죠? 이 두 예. 가지가 둘 다 예. 본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들이었고, 네네.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네. 가동했다. 예. 네, 그렇게 하여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는 국회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럼요.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를 동원하고 동원했죠.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재선거가 필요하다. 그럼요. 예, 그런 맥락 차원에서 선관위를 장악해야 돼서 여기에는 노상원을 통해서 정보사를 동원했다. 그렇죠. 9.3의 방정환. 그러면은 그 여기에 이제 제2기갑 여단을 동원할 생각은 어떤 그 막 그 국민들이 뭐 시청이나 광화문으로 몰려 나와서 시위했을 때 그렇죠. 그때 탱크를 몰고 나와가지고 발포하려고 했었을까요? 그 과거 아마 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12.12 사태 때도 바로 그 제2기갑여단이 서울 지역으로 들어와서 맞아요. 요소요소에 그 장갑차와 전차를 배치시키고 무력 시위에 가담했던 그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만약에 서울 지역에 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 추가 조치로 이 기갑여단을 서울에 진입시키는 거. 아마 그 특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일대에 투입된 그 12월 3일 밤에 투입된 인원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 1공수, 3공수, 9공수를 투입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7공수와 13공수는 그 다음날 투입하기 위해서 출동 대기시켰고 그렇죠. 요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날 당일날 저녁 당일날 밤 요 사항을 보고 다음 진전 사항으로 추가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한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령관님 국회 갈 때 도합 6,000발 그러니까 그 저 테이저건 포함해가지고 6,000발을 실탄을 가져갔는데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다고 내란숙의 윤석열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들이 잠깐 그 투입됐던 게 그게 무슨 내란이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헬기에서 내릴 때 특전사 요원들이요 그 실탄을 어떻게 했을까요? 장착해서 내렸겠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개인 분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탄통이라고 하는 거, 탄통. 그 팀별 탄통으로 보관했는지 요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내란숙의 이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이 지역에 완전 무장한 병력이 1,200명도 아니고 1,600여 명 정도가 그 투입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병력이 일반 병력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 전투력을 인정받는 짱 정예하단 병력 1,6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실탄, 장전, 유무를 떠나서 그 실은 내란의 장표적인 증거죠. 단 이 임무가 성공하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우리 장병들 장병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옳지 않다라고 본인들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또 그 계엄군 지휘관들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이 사실은 소극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에서도 잡히지만 그 정예하던 병력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장병들을 또 그렇게 만든 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로 모인 그 우리 시민들 그 시민들을
본 순간 예. 아마 그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병들도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 12월 3일 날 속초에 있었는데 네. 바로 그 방송 보자마자 국회로 왔습니다. 국회 도착해 보니까 예. 벌써 우리 시민들이 예. 국회 울타리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안도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12월 3일 날 상황이 좀 중요한데요. 12월 3일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우리 그 예비역 장성들이 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그 시국 성명서를 사실 국회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예. 그 예비역 장성들 14분이 예. 저도 마찬가지 거기 함께 했는데 네. 12월 3일 오전에 예. 그 예비역 장성 시국 성명서를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이 예. 아마 이 계엄을 계획했던 김용현이나 이런 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 위기감을 줘서 네.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그런 판단도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되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뭐 나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긴 합니다만 장군님 또 판단은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여간 사령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명징하게 군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했었던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려고 했었던지가 좀 이렇게 머릿속이 좀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실제로 아까 말씀을 좀 주시긴 하셨는데요. 마치 북한군의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가 폭로한 거, 그 마치 그 북한군의 소행인 것처럼 꾸며서 미군을 사살하고 그게 뭐 동두천에 있는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미군을 사살하고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었다.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 그 비상계엄 선포 얘기가 그 몇 달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럴 때, 사실 저부터도 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그 다음에 설마 우리 전투원들, 그 특수요원들을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그런 행위를 벌일 수 있었겠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언론에서 하루하루 오픈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계획과 언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국익,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안정과 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략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런 인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불안하고 겁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한동훈 사살 이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본인도 전화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타난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자, 장군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꼭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함께했습니다.